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그가 남긴 족적의 명함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미 몸져 누워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소식이긴 했지만 어제 이제 속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평론가님 그 소식 듣고 어땠습니까? 속보, 별세 속보를 듣고요. 저는 이게 2009년이 생각났는데 스티브 잡스가 타계했습니다. 네. 그때 제 손에 이제 아이폰, 이 초창기 1세대 아이폰이 들려 있었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잠시 추모했죠. 어제는 제가 한 5년 동안 안 쓰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삼성 노트북이었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한 중반까지 쓰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IT 기기를 통해서 그 한 지난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하던 기간 동안 삼성 자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혹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제 그 뉴스 속보 나온 다음에 조문 행렬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조문 행렬은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모습 잠깐 보고서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관식이 있던 오늘 오전 삼성 사장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분을 잃어서 마음이 참 찰떡할 뿐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는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서 자랑스러운 작은 아버지라면서 유족을 위로했는데요. 정치권 인사들도 조문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고졸 임원 출신인 양향자 기술 기반 의원도 위에서 빈소를 미래를 개척한 미래인이셨다. 늘 보잘것없는 저에게, 배움이 짧은 저에게 거지근성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서 90년대 돌아와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참 이 삼성전자라는 걸 가지고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거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확고한 공로를 세웠다고 나는 봐요. 네, 경제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애도의 뜻을 표하는 이유는 지난 몇십 년간 네.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많은 족적을 남겼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1세대, 지금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1세대 창업주들의 시대가 산업화를 쭉 밀고 나갔고요. 그것이 이제 소비 시대, 9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건희 회장은 지금 87년부터 경영을 이어받아서 지금 2014년까지 20세기 말과 21세기를 관통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기업이 세계 초일류가 될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했던 인물이에요.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고 우리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산의 높이가 우리가 성장해봤던 그 어느 때보다 정점에 올려놓은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삼남이잖아요. 삼남이 그룹을 물려받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삼성을 이끌어왔는지 그 가족사를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2년 이병철 선대 회장의 삼남으로 태어난 고 이건희 회장. 선진국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엄명에 11살에 부모와 떨어져 일본으로 간 이 회장은 스스로 외톨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막내 아들인 이 회장이 후계 구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70년대 초였는데요. 장남 이맹희 씨와 차남 이창희 씨가 관여했던 사카린 밀수 사건이 드러나고 차남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을 고발하는 왕자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당시 동양방송 이사였던 이건희 회장이 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과감한 도전으로 경영자로서 눈도장 찍은 이 회장은 1987년 이병철 선대 회장이 타계하고 삼성그룹 이 총수장이 회장께서 오래전부터 결정하시고 공식으로 발표를 해두신 이건희 부회장을 후계자로서 진행을 하시고 원래 이제 삼성의 모태를 따지다 보면은 이제 청과 건어물 시장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남 삼남으로 그룹을 물려주곤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게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나 보죠. 그렇죠. 사실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게 된 게 약간 운명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남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래는 이제 이맹희 전 이제 CJ 쪽의 회장이었죠. 이맹희 회장이 물려받을 뻔했었는데 66년도에 당시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이병철 전 선대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고 이맹희 지금 전 회장이 이 사실상 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행해서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카린을 밀수해서 밀수하다니 비료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밀수했던 건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이명희 전 회장도 연관이 돼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계기로 해서 장남으로서 사실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 경영 능력을 검증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잘 못했다라는 게 이제 삼성그룹 쪽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명희 전 회장 쪽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은 삼남으로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동양방송 쪽 이것도 사실 삼남이라서 작은 역할을 맡은 건 아니었고요. 많이들 알려진 내용은 아닌데만 이병철 선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큰 축을 한쪽은 미디어였고 한쪽은 전자라든가 산업 쪽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을 이미 삼남에게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이 삼성 전체를 맡을 수는 없었던 게 이 삼남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희 전 회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아버지의 평가를 받으면서 물러났고 보신 것처럼 이제 이건희 회장이 맡았고요. 이게 구원이 되는 바람에 사실 최근까지도 2012년이었죠. 이 이명희 전 회장이 내가 적법한 상속자라고 하면서 꽤 많은 그 상속 분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고 이건희 회장이 많은 성공 신화를 썼었는데요. 자, 삼성의 최고 경영자로서 그의 삶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3년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 이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한 발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나라가 1.5류든 2류든 국제화를 해서 잘만 나가면은 1류도 될 수 있고 특류도 될 수 있고 특A도 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우리 현 이치다. 네, 경영의 중심을 양이 아닌 질로 전환한 이 회장은 이듬해 휴대전화 사업에 진출했지만 높은 불량률을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직원들 앞에서 불태우는 충격 요법을 감행한 결과 그해 말 국내 시장에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과감한 경영 철학은 그간의 어록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경영, 천재 경영 모두 이 회장을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네, 초인류 기업을 약속했던 이건희 회장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따라가는 많은 그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그 어록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네, 많죠.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딱 들어오는데 정치인은 4류, 관료는 3류, 네. 기업은 2류. 네. 기업을 그나마 앞에 놨습니다만 네, 다 최대한 해봐야 1.5류 이상 못 간다. 지금 다 바꿔야 한다. 네. 혁신 강조를 했는데 관료와 정치는 뭐 사실 기업가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보다 이제 2003년에 사장단 회의 끝나고 기자들에게 자, 인재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게 봤던 긴 호흡과 긴 시야가 느껴져서 전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 말이 그렇게 남더라고요. 아까 그 말에 정치는 4류, 뭐 관료는 뭐 3류인데 2류가 기업인지는 사실 또
퀘스천 마크가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부분이.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떤? 저는 사실 생각이에요? 이제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삼성 그 계열사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93년도에 과장 부장부들은 5시 이후에 전부 다 나가라. 네. 이른바 7사제를 갑자기 선포하는 바람에 가장 먼저 시도한 기업이 예, 시도했었고 그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7사제로 바뀌는 바람에 네.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남고요. 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체 기업이 그런 일을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도전이었거든요. 네. 그런 파격적인 분야가 많았어요. 그때 입사 시험을 봤었을 때도 학력 철폐를 했었던 게 또 이건희 회장이었었고, 왜 여성들이 많이 경영에까지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지금처럼 두드러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해야겠죠. 이건희 회장의 성과를 좀 수치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볼 수 네네, 있을까요? 수치는 명확합니다. 이 계열사가 취임 당시 90년대 초반으로 보면 17개에서 지금은 62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규모가 일단 커졌고요. 순이익 자체가 취임 당시에는 2,000억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순이익이 44조 원에 달하는 굴제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순인데요. 지난주 발표가 자, 글로벌 5위가 삼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애플, 그리고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이 삼성이에요. 이 글로벌 이 어떤 브랜드 밸류로 보면 지금 예전에는 국내 3위였습니다. 사실은 그때 대단한 가전, 성장이죠. 저희 어릴 때는 가전은 금성이지 아니면 삼성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세계에서 사실 애플을 넘어서 스마트폰은 판매량 1위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800조 원이 넘는 자산 가치의 기업이 됐고 처음에 취임 당시에는 매출과 자산이 다 41조였거든요. 총액이.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조금 더 커지면 1,000조에 육박하게 됐으니까 엄청난 성과를 낸 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세계에서 1등을 한 분야 이건희 회장 때 그게 처음으로 타이틀을 달았던 거죠. 그게 다름 아닌 반도체 분야였던 반도체 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인 게요.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처음 눈독을 들었던 게 1970년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실리콘밸리를 직접 방문을 했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 도전이었겠죠. 커다란 투자였고 70년대에 뭐 전자시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시중에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전자시계 집접판을 만들고 있던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는데 그게 세계 1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우리 기술을 배워가서 우리를 추월했다라는 대표 주자가 저 반도체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업적이겠죠. 그게 휴대전화로 이어졌고요. 사실 뭐 삼성의 반도체는 삼성 그룹 전체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틀을 바꿔놓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을 인정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공만큼이나 과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5년 고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으로 삼성이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네고 검사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출국했다가 5달 만에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책임은 나 개인한테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2007년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삼성 특검이 시작됐고요. 또 검찰 조사 중에 4조 5천억 원대의 차명 재산까지 드러나서 회장직 퇴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서 에버랜드 전환 사채와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넘겼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인 개입에 의하여 이재용 남녀의 사채 인수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에버랜드 전환 사채건은 논란 속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인정하십니까? 또
또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으로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던 점,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11년을 싸운 뒤에야 사과와 배상을 한 점 등은 이건희 삼성의 부정적인 그런 사례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의 역사를 짚다 보면 뭐 네. 어떤 신화들도 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산재를 포함해서 노동 탄압이라든가 또는 이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작 같은 것을 펼쳤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크게 두 개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네. 이 이건희 회장이 2번 기소가 되고요. 2번 다 유죄를 받습니다. 근데 2번 다 집행유예도 집행유예였고요.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2번 다 특별 사면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은 정경유착의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과거에 박정희 정권 50, 60 그 시기에는 상당히 좀 이 권력의 눈밖에 나지 않는 한 비호를 받고 특혜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DJ 정부 들어와서는 이 재벌 개혁이 있나 했는데 IMF 때문에 오히려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2000년대 들어와서야 유죄 판결이 2번 나오지만 이 경우도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잘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불법 승계 의혹은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재판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특검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 그래서 중단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내려와서 22일부터 재판이 진행됐고, 원래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오늘도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네. 이제 부친상으로 인해서 출석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반도체가 결국에는 문제인 겁니다. 뭐냐면 아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에는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반도체를 지배하지 않으면 결국 삼성을 물려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으로 바꿨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시켜서 이 많은 에버랜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 반도체인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끔 바꿨다는 게 이 불법 승계 논의의 핵심 쟁점인 거거든요. 결국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시작이 됐었고, 또 아까 이제 뭐 지난 과학에 관해서 다룰 때도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투쟁을 했고 한 11년 만에야 저거 사과받았던 부분도 우리나라만큼 반도체 공장에 실제 사람이 직접 투입해서 기술 지배, 노동 집약적으로 일을 하는 곳도 없거든요. 그 위험에 노출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또 삼성이라는 거죠.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뭐 상속세를 과연 얼마나 낼 것이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네. 상속세 관련만 하면 10조 원 이상, 그러니까 네네. 주식만 보더라도 10조 이상 낼 거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갑론을박입니다. 상속세를 이렇게 많이 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건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조 2천억 원이 이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으로서의 가치평가액입니다. 주식만 본 거예요. 예, 주식만, 나머지는 논외로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상속세율은 50%입니다. 근데 30억 원만 넘어도 네. 여기 할증이 붙죠. 그래서 지금 이제 70% 가까이를 내야 되는데 지금 추산한 것은 18조 2천억 원 중에 한 10조 6천억 원 정도가 세금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정도의 막대한 10조라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2018년에 구본무 회장 돌아가셨을 때 지금 LG 총수 일가가 지금 이것을 6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인데 6회로 나눠서 이 분할 납부하는 방식. 이번에도 당연히 분할 납부로 가겠네요. 연부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쓰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뭐 1조 수천억 원대를 현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경영권에 또 지분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매각하면은 지분율이 낮아지니까 네.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여기서 아마 지금 이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동원될 텐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하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그 삼성 특검 때 네. 차명 계좌 뭐 1000여 개 발견을 했었고, 그때 그 차명 자산이 네. 굉장히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과하나요? 당연히 받습니다. 이제 차명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너의 돈으로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차명 계좌가 1199개가 확인이 됐고요. 네. 모두 다 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삼성 특검에서 특정한 금액은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막대한 자금인데 이것도 이게 만약에 세 자녀에게 분배되는 경우에 당연히 상속세가 추가되겠죠. 자, 이제 제일 큰 관심은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까 하는 부분인데,
지배 구조를 사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계 전에 어떤 틀을 만들어 놨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고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없느냐, 이 부분인데, 그 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서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이 15.7%입니다.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이 사망한 이건희 회장하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게 5.1%이기 때문에 그 5.1%는 또 나눠서 물려받는 거거든요. 네. 이 부회장이 조금 더 받으면,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뭐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그 준법감시위원회 만든 다음에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경영권 나는 받았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스스로 받았다는 사실을 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미 이제 기업 총수로서 2년 전부터 기업 동의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보험업법 개정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돈이 아니라 일반 국민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네.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 이런 거 마구 사지 말라는 관련법인데, 그러면 3%로 제한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추진되면은 큰 변화 있지 않나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결국 삼성생명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금을 납부한 건데 삼성 돈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삼성생명이 삼성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생명을 지배하고 있으면 자기 돈은 들이지 않으면서도 계열사들을 주식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야, 그건 팔아라는 게 이른바 삼성법이거든요. 네. 다만 이 보험업법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금산분리 원칙이 있긴 하지만 보험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 한두 해는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지금 와병하다가 지금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바꿔서 이게 경영권에 흔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만들어지기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법안을 처리할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랑 같이 빈소를 찾은 자녀 사진이 또 화제가 네, 됐었나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경영권이 자녀로 넘어가진 않죠. 네, 손주와 손녀죠. 예, 아직은 이제 미성년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 선언의 마지막이 네. 자신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3대에 이르러서 삼성이 변화해야 되는 대목. 지금 우리가 짚은 과들을 이번 때에는 다 개선해야 되거든요. 자, 이 불법 승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무노조 경영 깨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당연히 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합리적인 경영해야 되고, 더 이상 비자금, 로비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이번 국정감사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뭘 밝혔습니까?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삼성 임원이 아주 이게 뭐 자유자재로 국회를 드나들면서 네. 예약 없이 의원실을 방문하더라. 이런 것도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없죠. 법적으로야. 그런데 늘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는 그런 회장단의 총수의 재판에 영향을 줬던 게, 이게 대한민국의 경영권에, 그러니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꼭 마치 정해진 것처럼 판결문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총수가 됐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만약에 가정으로 실형 같은 걸 선고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방어 논리가, 그러니까 법 이외에 큰 방어 논리가 하나 더 생긴 거고요. 이거를 결국 깰 수 있는 방법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까 잠깐 논란이 됐었던 어마어마한 상속세, 국민들이 보기에 이 부분을 얼마나 정당하게 납부하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희 부회장 이제 별세 이후에 과연 삼성 지배 구조는 어떻게 변화될지 네.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큰데, 이후 변할 이건희 회장의 그 별세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